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뉴스타파 연다혜 기자입니다. 네, 저는 오늘 뉴스타파의 선거보도 사례 중 하나인 투표구별 투표 성향 분석 기사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은 달력을 받으면 당장 무엇부터 하시나요? 저는 항상 내년 선거일은 또 언제지를 먼저 체크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기자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거일이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되는 중요한 이벤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는 총선이 있구나, 지선이 있구나 이런 걸 살펴보기도 하고요. 선거팀이 조직되는 경우에는 당장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선거팀이 아니더라도 큰 선거의 경우에는 결국 선거 보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올해 6년 차인데요. 그동안 대선, 총선, 지선 등을 겪으면서 항상 매년 선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또 매년 선거 아이템을 준비했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언론사, 어느 기자가 안 그렇겠냐만 데이터 기자에게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데요. 선거 기사를 떠올려 보시면 아마 대부분 여론조사, 지지율 이런 기사들이 먼저 떠오르실 거고요. 좀 시간이 지나서는 후보자의 재산, 나이, 선수, 세금 납부 내역 등을 검증하는 기사들이 떠오르실 것 같고, 선거 당일에는 개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표 방송이 있습니다. 숫자 기사가 아니더라도 정책 토론회 발언이나 SNS 발언, 지역 유세, 발표하는 공약 등을 분석해서 텍스트가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또 위치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선거는 사실 데이터가 차고 넘치는 환경의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그리고 저희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저희는 항상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 재보궐선거였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선거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고, 선거 기사를 써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선거를 앞두고 나면 모든 아이템이나 모든 주목이 다 선거에 쏠리기 때문에 사실 기획을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뭔가 제 할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마음이 항상 들어서 좀 불편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고민으로 살펴보다가 저희의 여건을 확인하게 됐어요. 역대 선거 기록이나 후보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언론사랑 비교해서는 마크맨도 없고, 현장 커버도 하고 있지 않고, 출구조사 데이터를 당연히 받을 수 없고, 이런 여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사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발제를 하게 된 기사입니다. 저희는 20대 총선 결과 데이터를 투표소별로 정리해서 가지고 있었고요. 이 투표소 정보는 이번 선거에서도 대부분 유지가 됐습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선거 다음 날 새벽에 개표 결과가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것 또한 투표소별로 다시 정리를 해서 표심 변화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강남구 갑 압구정동 제1투표구의 투표소는 압구정 고등학교인데요. 이곳의 유권자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367차 거주민입니다. 이 투표구는 단일 투표구 중에서 오세훈 후보가 가장 높은 득표율을 93.7%를 기록한 투표구이기도 한데요. 해당 투표구에서 오세훈 후보는 1,700표를 얻은 반면에 박영선 후보는 100표를 얻어서 득표가 17배나 벌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곳 외에도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보다 10배 이상 표를 가져간 지역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도곡 2동, 신사동, 압구정동, 서빙고동, 대치 2동 등 8곳 정도 됩니다. 이들 투표구의 특징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타워팰리스, 신동아 아파트, 미도펜션 등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고가 아파트들이 인근에 있다는 겁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거주자가 투표하는 투표구는 저렇게 압구정 제1투, 2투, 3투, 5투, 6투인데요. 오세훈 후보 득표율이 88.3에서 93.6%를 기록한 반면에 박영선 후보는 5.5에서 9.5%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곳의 차이에 비해서 전체 서울 지역의 두 후보의 득표율 차는 실제 18.32%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보다 10배 이상 득표한 투표구 앞서 살펴본 8곳은 두 후보의 득표율 차가 무려 81%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네, 서울시 투표구는 전체 2,250개쯤 되는데요. 1년 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1,449곳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당시에 무소속 후보가 한 곳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야권으로 표시하자면 야권은 789곳에서 승리를 했고요. 당시 민주당에서 승리할 때는 평균 10%포인트 차이, 야권은 16%포인트 차이였는데 반면
올해는 이게 완전히 뒤집혀서 더불어민주당이 15곳을 가져갔고 15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평균 득표율 차는 25%포인트로 벌어졌고요. 전체적으로 표심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 방향으로 25%포인트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표심 변화가 큰 곳은 성북구였습니다. 작년에는 민주당이 12.4%포인트 차이로 이겼는데 올해는 19.2%포인트 차이로 져서요. 득표율 차이가 31.6%포인트만큼 변했습니다. 성북구에서 가장 표심 변화가 컸던 투표구가 기름 제1동 제3투표구인데요. 성북구의 대표적인 아파트촌입니다. 기름 뉴타운 레미안, 기름 뉴타운 이편한 세상 등이 있는 곳이고요. 이곳의 득표율 차 변화량은 무려 44%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가 성북구만은 아니고요. 가장 변화가 적은 자치구가 금천구, 중구, 도봉구인데 이곳들도 20%포인트 내외를 기록하고요. 민주당 방향으로 표심이 이동한 투표구가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것이 가장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실제로 나머지 투표구 2220개 곳이 10%포인트 이상이 벌어졌고요. 나머지 20개도 국민의힘 방향으로 10%포인트 내외의 표심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2020년 3월 19일에 국토부에서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75%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아파트 가격의 현실화율을 반영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높을수록 당연히 공시지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고요. 공시지가가 높은 곳이 당연히 강남 3개구, 양천, 성동, 용산, 영등포 이런 곳들이 되겠죠. 공동주택 공시가의 상승이 세금 상승으로 이어진 것은 당연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해당 투표구들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투표 현상이 훨씬 뚜렷하게 나타났죠. 자치구별로 2020년 공시지가 상승률과 국민의힘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상관계수가 0.9 정도 나왔고요. 순위 상관을 계산해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공시지가 높은 지역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득표율이 높다. 이거는 뭐 뚜렷한 사실로 보이는데 이러한 통계적 사실이 현실적으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전부터 국민의힘을 지지해온 경우도 있을 거고 집값에 맞춰서 공시지가가 실제로 오르고 세금이 상승이 부담이 된 유권자도 있을 거고 또 전월세 동반 상승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확정하기 위해선 아파트 인구, 주택 인구, 자가 인구, 전월세 인구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다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집값 비싼 동네가 국민의힘 찍어준다, 부동산 보유세가 올라서 아파트 주민들이 화났다 이런 식의 기사는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뚜렷하게 살펴볼 수 있는 건 1,000명 내외가 사는 투표구 단위로 살펴봤을 때 모든 자치구, 모든 읍면동, 모든 투표구에서 여당 심판 표심이 나타났다 정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어떻게 썼는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뉴스타파가 쓰는 그리고 데이터팀이 하는 보도는 보통 준비기간이 상당히 긴 편입니다. 보통 최소 2달, 제가 했던 보도들을 기준으로 하면 3달에서 4달 정도 단일 아이템을 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기사는 사실 하루 만에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뉴스타파는 기사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데이터를 쌓아두는 일인데요. 이걸 가지고 지금 당장 기사를 쓸지 안 쓸지 또는 이게 우리한테 유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같이 데이터를 모으는 일을 합니다. 저희는 아카이브라고 부르는데요. 데이터팀 구성원이 모두 함께 수집하고 관리하고 공유하고 있고요. 코드,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 모여서 오늘 같은 기사를 쓰게 되는 건데요. 일례로 이게 제가 작년 총선이 끝나고 썼던 기사인데 이 당시에는 투표소 정보가 되는 통반 정보를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개되어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하고 또 실제로 아파트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 주민들이 투표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제한해서 저희가 기사를 썼었고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기사를 출판한 다음에 이런 통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구나를 확인해서 저희가 25개 자치구, 서울시내 자치구에 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관악구에서 정보 부존재를 통지를 했어요. 사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저희 관악구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으니 여기서 검색하시면 되지 않냐, 이런 답변을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1년 뒤에 담당자 교체되고 다시 청구해서 다시 받게 됐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을 미리 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또 그 데이터가 없어서 비슷하게 또 부족한 기사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내 통관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었고요. 이 자료를 저희가 정제를 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었고, 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에 발제를 할 수 있었고, 이 외에도 투표구별로 정리된 선거 결과 등을 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네. 당일에 기사를 썼지만 앞서서 거의 1년에 걸쳐서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고요.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설을 그날 세웠고, 저희 팀원인 최윤원 기자, 김강민 기자와 그날 각자 오후에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모아서 기사를 공동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팀 프로젝트 결과물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네. 기사가 나가고 나서는 또 이례적으로 피드백이 많았던 기사이기도 합니다. 허경영의 지지자는 어디 흩어져 있을까요? 20대 여성 기타표는 누가 어떻게 나눠 가졌을까요?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요. 네, 출구조사 결과 20대 이하 여성 유권자가 소수정당, 무소속 후보에 투표한 비율이 이들이 행사한 전체 비율에서 15.1%를 차지했었어요. 20대 이하 여성 유권자에게만 나타난 현상이라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저도 그 당시에 20대 남성, 20대 여성이 각각 다른 투표로 주목을 받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앞선 기사를 준비하면서 한번 살펴봤더니 허경영 후보는 고루고루 뿌려져 있고, 저 20대 여성 15.1% 득표는 관악과 마포에 쏠려 있구나 정도를 확인하고 넘어갔었거든요. 네, 실제로 피드백이 오다 보니까 다음날 이제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다. 기사를 쓰겠다는 생각은 아니었고요. 서울 시내 2257개 투표구를 다음날 점심시간에 이렇게 가볍게 살펴봤는데, 성평등 후보라고 표현하는 5명의 후보에게 투표한 해당 계층 유권자의 특징이 뚜렷하게 보여서 기사를 쓰게 됐습니다. 네, 1.91% 득표를 기록한, 합산 1.91%를 기록한 5인이 3배가 넘는 6%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투표구들이 있었습니다. 총 12곳인데요. 이 중 11곳이 주변의 대학이 위치한 투표구입니다. 성신여대, 숙명여대, 홍익대, 이화여대, 서울여대 등이 있습니다. 후보 5명을 기사에서는 세부적으로 나눠서 살펴보기도 했어요. 김진아 여성해당 후보는 뚜렷하게 여대 근처에서 득표율이 높게 나타났고요. 네, 송명숙 진보당 후보는 다른 득표 양상인데요. 1% 이상 득표한 투표구가 저렇게 4곳인데 저곳은 대학 근처는 아니고요.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연령별 동별 통계에 따르면 거주자 중 2030 세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곳입니다. 네, 공통적으로 보자면 성평등 후보 5명의 득표율이 높은 지역은 모두 2030 거주자가 많다는 게 특징이었고요. 네, 득표율 합산 상위 5개 투표구에서 대학이 아닌 곳이 단 한 곳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성산 이동 제3투인데 상암 월드컵 경기장 옆을 나타내거든요. 저곳은 전체에서 33.5%가 2030이었어요. 이곳이 어떤 곳일지 사실 파악이 어려웠으면 저런 야마의 기사를 쓰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실제로 통관 정보를 확인했을 때 저곳이 상암 운암 퍼스트빌스타, 상암 스위트포레 등 보시다시피 많은 오피스텔들이 있습니다. 저곳을 어떻게 파악하게 됐냐면요. 사실은 제가 선거일 한 달 전까지 저곳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한 3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저곳의 거주자가 대부분 2030 여성이고 어떤 분위기의 동네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서 이건 고민 없이 발제를 해도 되겠다 싶어서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쓴 기사를 쭉 설명을 하긴 했지만
사실 뭐 저희가 소개한 기사가 대단한 분석 방법이나 인터랙티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데이터 저널리즘이 종종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지 못하다, 비효율적이다라는 비판을 받을 때 실제로 뭐 저희가 한 달에 하나 이상 기사를 쓰는 일은 어려우니까요. 충분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처럼 좀 미리 준비하고 미리 쌓아놓으면 순간적인 번뜩임, 순간적인 아이디어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분석 기사를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저희같이 마크맨이 없어도 현장 카메라가 없어도 데이터 저널리즘 영역에서 선거 기사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는 사례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